지식과 감성, 약간의 넋두리까지 공존하는 본격 일방향적 수다의 장, 몽땅 다락방입니다. 안녕하세요. 몽땅 다락방의 순무입니다. 나의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 요즘 자주 저를 생각에 잠기게 만드는 문장입니다. 이 문장에 가장 가까운 경험은 누군가의 앞에서 눈물을 보였을 때 같습니다. 저는 눈물이 많은 편입니다. 글이든 영상이든 무언가에 몰입하면 5초 만에 눈물이 고여 한 방울이 흘러내리기도 합니다. 대부분은 혼자 있을 때 자주 훌쩍였습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눈물을 보인다는 건 상상만 해도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저도 모르게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눈물을 흘렸던 순간은 대부분 제가 많이 의지하고 기대는 존재 앞에서였습니다. 힘들었던 일을 털어놓으면서 울컥 치미는 감정을 차마 끝까지 참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한 번의 경험은 아니었음에도 여전히 낯설고 적응이 되지 않는 순간이었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했을 때는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덤덤하게 얘기를 꺼냈습니다. 이때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내가 타인의 앞에서 한 번 약해졌을 때 동시에 강해진다는 사실을. 단 한 명에게라도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을 입 밖으로 물음과 함께 내뱉고 나면 이제 그것들은 더 이상 제게 큰 슬픔을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다른 일을 의지한다는 것. 어떤 사람은 이를 나약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의지함으로써 더 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받은 상처를 꺼내 보일 수 있는 힘, 그 상처에 온전히 아파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이는 곧 스스로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에게 기둥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그들을 떠올리며 이야기를 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몽땅 다락방에서 다룰 주제는 작년 10월에 출간한 천설란 작가의 신작 소설 아무도 오지 않는 곳에서 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은 연작 소설로 서로 다른 주인공이 등장하지만 하나의 큰 세계관은 똑같은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난번 소개해드렸던 토막난 우주를 안고서에 실린 소설이 수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소설 속의 배경은 좀비 바이러스가 등장한 지구입니다. 저는 왜인지 좀비 이야기를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습니다. 월드워 Z, 부산행, 서울역, 킹덤 등등 좀비가 나오는 드라마나 영화는 자주 챙겨본 편입니다. 공포나 스릴러 장르는 좋아하지 않고 오히려 무서워하는 편인데 신기하게도 좀비가 나오는 건 그렇게 무섭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재난 상황에서 발생하는 사람들의 갈등과 이를 해결하는 과정을 좋아하는 건지 혹은 단순히 좀비라는 설정이 주는 재미가 크게 느껴지는 건지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좀비물에 관심이 많은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천설란 작가의 소설에 더 눈길이 갔습니다. 좋아하는 작가님이 쓴 좀비 세계관? 참을 수 없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나 또
읽고 싶은 책 리스트에 적히기만 하고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이 책을 읽기 시작하게 된 건 밀리의 서재 덕분입니다. 마침 홈 화면에 뜨는 배너에 아무도 오지 않는 곳에서가 밀리에 업로드 되었다는 홍보를 보고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머지않아 독서를 시작했고 역시나 제 마음에 쏙 드는 이야기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오늘 뭉땅 다락방 1부에서는 첫 번째 연작소설 제 목소리가 들리십니까의 줄거리를 다룰 예정입니다. 2부에서는 소설의 감상평과 두 번째, 세 번째 소설에 관한 짧은 리뷰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고등학생의 묵호가 보인다. 원장실에서 가져온 무전기로 묵호에게 물었다. 정말 아빠를 죽인 것이 맞느냐고. 묵호는 잠시 뜸을 들이다 그렇다고 대답했다. 아빠를 밀쳤고 뇌진탕이 와서 그대로 돌아가셨다고. 옥주는 감탄을 했다. 철없는 목소리로 오늘부터 네가 내 꿈이라고 말했다. 나도 언젠가는 엄마를 죽일 수 있지 않겠냐며. 순간 방 안에서 카메라 셔터음이 요란하게 울렸다. 창 밖이 빛이 나는 것 같아 바라보니 쓰레기산이 보였다. 저 산은 바다 건너 있는 산인데 어째서 이 방에서 보이는 걸까? 산에는 쓰레기를 줍는 아이들이 있다. 그 속에 두꺼운 방역복을 입은 28살의 묵호가 옥주를 보고 있다. 분명 방금 전까지는 고등학생이었는데 이상함을 느껴 1층으로 내려가니 공항 게이트가 나왔다. 기자들의 멈춤 없는 질문이 난사했고 마이크가 이리저리 휘둘리고 있었다. 방역복을 입은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푹 숙이고 묵묵히 걷고 있었다. 답을 하지 않겠다는 무언의 신호였다. 기자들은 개의치 않았다. 옥주 또한 방역복을 입고 있다. 서서히 차오르는 땀을 말리기 위해 방역복을 몰래 들추었다. 공항 경찰들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서였다.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 방역복을 의무로 입는 정책이 도입됐다. 그러나 이는 바이러스보다 사람들을 더 괴롭게 만들었다. 높은 온도와 습도에도 벗을 수 없었다. 한 달 사이 옥주가 다니는 일터에서만 3명이 열사병과 탈수 증세로 쓰러졌다. 우주정거장 시스템 내부에서는 1시간에 10분씩 방역복을 벗고 쉴 수 있는 방안을 만들었다. 하지만 종일 몸을 쓰는 엔지니어들에게는 턱없이 부족했다. 우주선의 선체 외부를 수리하고 부품을 단조할 때 생기는 열 에너지가 결코 적지 않았다. 옥주는 그 덕에 잠잠해졌던 과호흡이 다시 발발했다. 묵호는 그런 옥주를 위해 늘 비닐봉지를 들고 다녔다. 피톤치드 처방이 필요하다며 매일 옥주를 끌고 산에 올랐다. 기자들의 빠른 발걸음에 휩싸여 옥주는 넘어졌다. 겨우 기어서 공항 내에 있는 기둥에 도달했다. 엎드려 있던 몸이 천장을 향해 돌아갔다. 묵호의 얼굴이 보였다. 묵호가 무어라고 말을 하는데 옥주의 귀에는 웅웅거리는 소리밖에 들리지 않았다. 분명 묵호는 인파 속에서 방역복을 입고 있었는데 옥주 눈앞에 있는 묵호는 방역복을 입고 있지 않았다. 쾅! 묵호가 내 어깨를 치는 소리가 온몸에서 들린다. 쾅! 쾅! 경고음이 들린다. 우주선의 경고음이었다.
옆을 돌아보니 공항은 텅 비어 있었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굉음과 강렬한 진동이 느껴질 때 옥주의 눈이 떠졌다. 가장 먼저 느낀 감각은 메스꺼운 속이었다. 미끄러운 질감이 몸에 닿는다. 물속이다. 눈앞에는 하얀 글자가 떠있다. Welcome back. 2109년 12월 28일. 정확히 12년 10개월이 지나 있었다. 눈을 감으니 지나간 장면이 재생됐다. 지상 우주정거장 면담실. 타일러 조가 옥주의 맞은편에 앉아있다. 이 팀의 리더였다. 타일러의 화법은 진솔하고 명료하여 리더가 되었지만 실제로 그의 소통 능력은 무례하고 매정했다. 옥주는 불편함을 느낀다. 돌아가신 어머니와의 관계를 묻는 타일러의 질문에 옥주는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였다고 대답했다. 타일러는 우주에 간다는 건 고립된다는 것이고 팀원과의 긴밀한 관계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강압적인 말투로 말했다. 옥주에게 그 관계를 맺을 수 있냐고 물었다. 옥주는 별다른 말을 붙이지 않고 그렇다고 대답했다. 영어로 된 문장이 다시 눈앞에 보이기 시작했다. 동면 상태가 끝나자 캡슐을 채우고 있던 액체가 서서히 빠져나갔다. 공기가 따뜻하게 데워지며 심박수와 혈압, 체온이 모두 정상 범위로 돌아왔다. 12년 만에 밟은 우주선의 감촉이 낯설었다. 질척한 느낌의 발을 보니 검붉은 액체가 사방에 널려 있다. 이곳은 엔지니어실이었다. 원래대로라면 동면실에 있어야 하는데 옥주의 캡슐만 이곳에 덩그러니 놓여 있다. 문이 열려 있고 사방은 피가 흥건했다. 다른 이의 기척은 느껴지지 않았다. 천체 인공지능인 키사 또한 응답이 없었다. 원래대로라면 동면에서 깨자마자 키사가 옥주를 먼저 깨웠어야 했다. 키사의 전원을 눌렀지만 반응이 없었다. 나중에서야 조작 키보드 자체가 작동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모니터 화면은 나오고 있었으므로 조작 키보드와 연결된 전선에 문제가 생긴 게 분명했다. 엔지니어실 안에 있는 선을 모두 확인했으나 이상이 없었다. 그렇다면 선체 내부에 있는 전선에 이상이 있다는 말이었다. 물리적으로 벽을 뜯어 전선을 망치지 않는 이상 생길 수 없는 문제였다. 우주선에는 20명의 선원이 탑승했다. 그러나 모니터에 보이는 움직임은 고작 5이었다. 한 명은 옥주였고 2명은 동면실에 있는 것으로 보아 아직 동면 캡슐 안에 있는 선원인 것 같았다. 나머지 2명은 각기 다른 장소에서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옥주는 방 밖으로 나가 동태를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습관처럼 방탄복을 꺼내 입고 선실 밖을 바라봤다. 우주선 키사호는 지구에서 320광년 떨어진 에르사 행성을 향해 가고 있었다. 선발대로 떠난 세 대의 우주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터였다.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초소를 만들어 놓은 채. 한편으로는 지구에서 가져온 작물들이 이 행성에서도 뿌리를 내릴 수 있는지 확인하고 있을 것이었다. 그런 풍경이 펼쳐져 있어야 하는데 옥주의 눈에는 전혀 다른 모습이 담겨 있었다. 핏빛에 가까운 분홍빛 하늘로 이 행성이 어디인지 알 수 있었다.
에르사와 90% 유사하지만 지구의 대기와 부적합하여 이주가 보류된 카르노 행성이었다. 엔지니어실에 나선 옥주는 조작 키보드에 전선 이상이 생긴 곳에 찾아다녔다. 방 안뿐만 아니라 바깥에도 피해 궤적이 선명했다. 누군가가 피칠갑을 하고 돌아다니지 않고서는 생길 수 없는 자국이었다. 뜯긴 벽면이 있는지 확인하며 동면실로 향했다. 다행히 중간에서 벽면을 발견할 수 있었다. 벽면을 본 옥주는 확신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벽면을 도려내어 전선을 잘랐다. 누가? 도대체 왜? 다행히 복구가 불가능한 정도는 아니었다. 옥주는 핵심 전선을 모두 잊고 기사의 전원을 눌렀다. 기사가 응답했다. 귓바퀴 안에 달린 초소형 응답기에서 반가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옥주는 기사에게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다. 기사는 데이터 복구를 하고 있어 바로 대답이 어렵다고 답했다. 옥주는 대답을 기다리는 동안 동면실로 향했다. 코를 찌르는 역한 냄새가 가득했다. 복구가 완료된 후 기사가 내뱉은 첫 문장은 타일러가 선원들을 죽였다는 말이었다. 옥주는 아무 반응을 할 수 없었다. 희생된 선원들의 이름을 물으니 기사가 줄줄이 내뱉기 시작했다. 그 수많은 이름 중에서 아직 무코의 이름이 나오지 않았다. 옥주는 한 동명 캡슐 안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다. 다른 선원 알칼리였다. 때마침 희생된 선원의 이름 중 알칼리가 들려왔다. 옥주는 키사에게 알칼리가 움직이고 있고 생체 신호가 잡힌다고 말했다. 키사는 심정지가 왔지만 어떤 연유로 그들의 신체 활동은 멈추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옥주는 무코가 어디 있는지 물었다. 키사는 무코도 심박수가 없다고 말했다. 알칼리와 같은 상태라고. 옥주는 개의치 않았다. 식당에서 신호가 잡힌다는 말을 듣고 옥주는 망설임 없이 식당을 향했다. 식당에 도착한 옥주는 곧바로 선반을 보러 갔다. 무코는 앞발을 피해 늘 옷장 위에 숨어 있었다. 이번에도 위에 입는 틈새에 있을 거라 확신한 옥주는 선반과 천장 사이의 틈새를 확인했다. 그곳에는 볼살이 뜯겨 잇몸과 치아가 드러난 무코가 있었다. 옥주는 무코를 바라본다. 자신의 이름을 말하며 무코를 부른다. 무코는 천천히 옥주를 바라봤다. 입술이 움직이지만 소리는 전혀 나지 않는다. 하지만 옥주는 알 것 같았다. 지금 무코는 자신에게 도망치라고 말하고 있었다. 선체를 덮은 바이러스, 불시착한 우주선, 바이러스에 감염된 무코, 하나의 실로 연결되는 듯한 사건들에 옥주는 어떤 선택을 내렸을까? 좋아하는 작가의 글은 웬만해서는 마음에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작가를 좋아하는 이유가 곧 그의 글에 담긴 표현과 메시지 때문이기에 이번 작품에서도 천설란 작가만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사람을 공격하지 않는 좀비, 기억을 가지고 있는 좀비라는 설정이
조금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는 곳의 세상은 인간이었을 때 다정과 사랑을 나누고 받을 줄 알았다면 좀비가 되어서도 이를 잃지 않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번 작품을 읽으면서 스스로에 대해 또 알게 된 점이 있습니다. 한편의 이야기에 제가 지향하는 것들과 비슷한 가치가 녹아있을 때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개연성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충분히 납득하며 읽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생각이 든 이유는 해당 작품에 관해 저랑은 다른 리뷰를 남긴 사람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문장 하나하나는 좋지만 이를 이끌어 나가는 중심 이야기와 개연성이 부족하다는 평을 남겼고, 그래서 어떤 걸 말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다는 평도 있었습니다. 하나의 작품을 10명이 감상하면 10개의 각기 다른 평가가 나온다는 건 자명한 사실이지만 이렇게 직접 보는 경험은 오랜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리뷰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책을 돌아보았습니다. 좋은 점도 분명했지만 아쉽다고 느껴진 점들도 있었을 텐데 너무 좋아하는 작가의 글이어서 무의식적으로 부족한 점을 깊게 파헤칠 생각은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른 이의 혹평을 보면 괜히 제 기분도 좋지 않아질까봐 하는 두려움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양한 평가를 보고 나서야 아쉬웠던 점뿐만 아니라 좋았던 점도 더 선명해졌고 제게는 여전히 감동과 위로를 준 책으로 확실하게 정의 내릴 수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말은 곧 모든 사람을 실망시킬 수 없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자신에게 만족스러움을 안겨준 작품을 올곧게 지켜나가는 것 또한 마음의 근육이 필요함을 느꼈던 일이었습니다. 첫 번째 연작소설 제 목소리가 들리십니까는 보면서 여러 번 눈물이 나온 이야기였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가슴이 아팠던 부분은 부모로부터 정서적, 신체적 학대를 받은 옥주와 무코의 이야기였습니다. 옥주는 엄마가 당뇨로 사망할 때에도 경찰에게서 위로가 아닌 조사를 받아야 했고 모두가 돌아갈 집을 꿈꿀 때 집으로부터 가장 멀어지고 싶어하는 아이였습니다. 무코 또한 매일 아빠를 피해 옷장 위에 숨어 지냈으며 아빠를 죽인 아이라는 소문으로 순탄하지 않은 학창 시절을 보냅니다. 상처가 가득한 이 둘이 서로에게만 줄 수 있는 사랑이 슬프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무코가 좀비가 되고 나서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비감염 상태로 깨어났다가 팀원을 지키는 과정에서 타일러에게 공격을 받은 무코는 심정지가 오기 5분 전 옥주의 동명 캡슐을 안전한 곳으로 옮겼습니다. 감염자가 있는 우주선을 에르사 행성에 도달하게 할 수 없어 항로를 변경하기 위해 벽면을 뜯어 전선을 잘랐고 아무도 접근할 수 없도록 옥주의 동명 캡슐 앞에 15분을 서 있다가 심정지가 옵니다. 그리고 좀비가 된 타일러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어렸을 때 옷장 위에 숨은 것처럼 식당의 선반 윗 공간에 숨어 다른 팀원들처럼 신체가 찢기는 일은 피했습니다. 좀비가 된 무코를 포기하지 않는 옥주가 처절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스스로를 죽이고 싶어 했던 무수한 날에 그런 옥주를 끌어올려준 사람이 무코였습니다. 옥주에겐 무코가 없는 새로운 터전은 의미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키사의 조언에도 불구하고 무코와 함께 살아갈 방법을 모색합니다. 다른 대안은 전혀 없듯이
묵호가 없는 대안은 자신에게 한치의 쓸모도 없다는 듯이 행동하는 옥주를 보며 어떤 종류의 슬픔과 감동이 느껴졌습니다. 나는 살아가면서 내 모든 걸 쏟아부을 만큼 사랑할 무언가를 만날 수 있을까? 생명이 있든 없든 어떤 형태이든 상관없이 나를 한없이 강하고 약하게 만들어주는 것을 만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연작 소설은 바이러스가 휩쓸고 간 지구를 배경으로 진행됩니다. 짧게 두 소설의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소설은 제 숨소리가 들리십니까?입니다. 소설의 초반부에는 비둘기와 제비가 서로 편지를 주고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읽다 보면 비둘기는 아빠이고 제비가 딸임을 알 수 있습니다. 편지 안에 담긴 내용들이 작가가 실제로 겪었던 혹은 겪고 있는 경험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소설에 나오는 한 장면입니다. 안방에는 엄마가 잠에 들어 있었고 아빠는 피자 한 판과 국과 꽃을 들고 있습니다. 젊었던 시절 엄마와 찍은 사진을 식탁에 놓고 아빠는 어린 딸을 안은 채 하염없이 그 사진을 바라봅니다. 다음 대목은 문단을 직접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아빠는 숨쉬고 있는 엄마의 장례를 치렀어. 아빠가 기억하는 아빠와 영원히 약속했던 아빠가 붙잡고 싶은 내 심장과 기억을 내주고서라도 되찾고 싶은 과거의 엄마와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여기부터 다시 출발하십시오. 그걸 하지 않으면 아빠는 안개 속에 갇히게 돼. 옆 사람의 얼굴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짙은 안개. 뻗으면 닿을 것 같지만 아무리 걸어도 내 앞에 서 있는 사람에게 닿을 수 없게끔 만드는 안개. 아빠는 그 안개 속에서 평생 흐릿한 실루엣으로 남은 엄마만을 부르며 살 수 없었어. 아니, 그러고 싶지만 그럴 수 없었다. 아빠 눈앞에는 다시 출발해야 할 다른 차원의 문이 있었고 그 밖에는 눈이 아플 정도로 선명한 세상이 펼쳐져 있었거든. 그곳에 카카포와 제비가 있어. 안개는 아빠가 머물던 아늑한 곳이지만 나가야 해. 너무 선명해서 아픈 저 세계로 넘어가야 했어. 안개를 빠져나가면 안개는 흩어지겠지. 그래서 아빠는 끌어안고만 있어서는 안 될 안개를 마지막으로 끌어안은 거야. 향의 안개를 밀어내고 꽃이 저 너머로 아빠를 인도했단다. 그렇게 아빠가 알고 있던 엄마와 마지막 인사를 했어. 두 번째 소설을 읽으며 가장 기억에 남았던 장면이었습니다. 더 이상 자신과 딸을 알아보지 못하는 아내. 예전처럼 대화하고 눈을 맞추며 함께 걸을 수 없는 아내와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한 장례식이 마음속 깊은 곳을 아프게 찔러왔습니다.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때가 어떤 느낌인지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순간에도 분명 과거와는 다른 행복이 존재할 것이 자명한데 제가 소설 속의 아빠였다면 다시 일어설 수 없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제 두려움을 따뜻하게 어루만져준 문단이었습니다. 안개를 끌어안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 선명해서 아픈 세계로 나아가야만 하는 이유가 곧 나를 살게 한 이유였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란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세 번째 소설의 제목은 우리를 아십니까로 토막난 우주를 안고서에 실린 단편이기도 합니다. 주인공은 뇌종양으로 존엄사를 앞두고 병실에 입원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어느 날
눈을 떠보니 병실을 비롯한 밖은 초토화가 되어 있었고 자신과 아내가 좀비로 변해 있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발견한 거북이 장풍이를 바다로 데려가기 위해 아내와 함께 밖으로 나서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 중간중간 아내와 있었던 일들을 회상하며 이야기는 진행됩니다. 저는 세 번째 소설도 좋았지만 앞선 두 편의 작품이 워낙 인상 깊었어서 상대적으로 조금 심심한 내용이었다고 느꼈습니다. 임팩트가 부족했다는 표현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레즈비언 부부라는 설정과 둘의 결혼 생활을 위트 있게 풀어낸 부분은 좋았습니다. 혼자 피식피식 웃으면서 앞서 느꼈던 무거운 감정들을 조금 해소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만족스럽게 읽은 연작 소설집이었습니다. 원래 천설란 작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걱정 없이 재미와 감동을 모두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적당한 무게감을 주는 소설로 연초에 읽기에도 적합할 것 같습니다. 소설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도 추천합니다. 오늘은 천설란 작가님의 아무도 오지 않는 곳에서를 소개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이 이야기를 영상으로 보고 싶다는 바람이 문득문득 들었습니다. 상상력의 한계로 제 머릿속에는 구체적인 그림이 그려지지 않아 아쉬웠습니다. 작가님의 또 다른 책, 천개의 파랑은 연극으로도 이미 제작되었었기에 작은 희망을 심어봅니다. 1월이 벌써 다 지나갔습니다.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마음가짐이 아직은 활활 타오르고 있을 때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이를 어떻게 하면 오래 유지할 수 있을지 하는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26년의 시작이 제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설렘과 기쁨을 선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재미있는 얘기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웅땅 다락방의 순무였습니다. 지식과 감성, 약간의 넋두리까지 공존하는 본격 일방향적 수다의 장, 웅땅 다락방입니다.